회의실 공기가 칼날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 순간 스피커가 울렸습니다. 3,500억 달러, 선불로 내라. 저는 손에 쥔 보고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흐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3,500억 달러라는 겁니까?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에크마 포내 마음, 내 명령이었죠. 아니, 선전포고였습니다. 22년간 작성해온 수천 개의 보고서가 한순간에 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분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윤리어에이지처의 문제였죠. 인간성의 문제였습니다. 회의실 안 12명의 장성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흥. 그 복종의 표시였죠. 그런데 단 한 곳만 달랐습니다. 회의실 끝자리 3명의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죠. 표정은 무거웠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제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죠.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가 바뀌었으니까요. 그건 명령이었습니다. 질문도 협상도 아니었죠. 3,500억 달러 선불이다. 회의실 앞 모든 시선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전율했죠. 이건 동맹국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속국에게 내리는 명령이었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빼먹었군요.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개발 전문가죠. 22년간 미국 국방부 산하전략분석센터에서 일해왔습니다. 동맹의 가치를 숫자로 증명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2019년 워싱턴 DC 국방부 지하회의실에서 저는 목격했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말이죠. 회의실은 냉랭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났죠. 천장은 낮았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스피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은 우리 돈으로 보호받고 있다. 3,500억 달러다. 선불로 내라. 그 한마디에 회의실 안 12명의 장성과 분석가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22년간 작성해온 수천 개의 보고서 중 하나였죠.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 전략적 중요성, 상호 방위 기여도 모든 게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데이터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문제였죠. 옆자리에 앉은 국방부 차관보가 기침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죠. 쨍그랑. 그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실 안장성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동의라는 뜻이었죠. 아니, 복종이었습니다. 이건 토론이 아니라 지시 전달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3명이었죠. 외교안보 수석, 국방부 차관, 그리고 주미대사.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그들은 메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아니,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죠. 왜 그들은 항의하지 않는 걸까요? 왜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는 걸까요? 3,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터무니없었습니다. 한국 국방 예산의 7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이건 협상안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미국 측 브리핑 담당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죠. 한국 대표단의 수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 6글자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죠. 검토? 뭘 검토한다는 거지? 시간 끌기 아냐? 미국 측 인사들은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6글자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에서는 농담 섞인 대화가 오갔죠. 한국은 결국 낼 거야. 다들 그렇듯이. 일주일도 안 걸릴걸. 저는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침착했죠. 복도로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대체 뭘 믿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22년간 저는 미국의 편에서 일해왔습니다. 동맹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뒷받침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른편에 서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했지만 공허했죠.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한국의 3,500억 달러 방위비 요구.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죠. CNN, BBC, 알자지라 모든 채널이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죠. 지불 불가능. 단 3단어였습니다. 저는 그 3단어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우리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선언 말입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죠. 회의실에서 보았던 그 침묵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인가? 왜 그들은 저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책상에 앉았죠. 컴퓨터를 켜자마자 쏟아지는 뉴스 알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미국 방위비 요구 거부. 트럼프 압박에도 한국 불응. 한미동맹 최대 위기. 저는 한국 관련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22년 동안 작성해온 수십 개의 파일이었죠. 한국의 경제 규모, 군사력, 국방 예산, 파병 현황. 모든 데이터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숫자만 봐서는 한국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였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절할 수 없어야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앞에서 한국은 너무 작았으니까요. 경제 규모로는 세계 12위, 군사력으로는 6위. 하지만 미국은 1위였습니다. 압도적인 차이였죠. 그런데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말입니다.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 다시 모인 우리는 한국의 공식 입장문을 받았죠. 저는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었죠. 동맹? 지금 동맹 타령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2번, 3번, 4번. 읽을수록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메시지였죠. 브리핑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요구를 명확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죠. 한국이 제시한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숨이 멎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방위비 분담금을 꾸준히 증액해왔습니다. 매년 8.2%씩 올렸죠. 2019년 기준으로 약 1조 원, 미국 돈으로 9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추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제공 비용, 토지 임대료 면제, 전기 수도 등 공공 서비스 지원. 이 모든 걸 합치면 연간 약 3조 원이 넘었죠.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27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우리가 공식 발표한 것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파병 기록을 제시했죠.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한국군은 미국의 요청에 응해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파병했습니다. 연인원 3만 명이 넘었죠. 전사자도 있었습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여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22년간 저는 무엇을 분석해온 걸까요?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한국이 내는 돈,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력.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죠. 회의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처음엔 비웃던 사람들이 침묵했죠. 누군가는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왜 더 내야 하는가?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협상을 원합니다. 하지만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화면을 넘겼죠. 한국 외교부 장관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상호 존중.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죠. 미국은 한국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받길 원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펼쳤죠.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보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였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70년 동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죠. 그들은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죠. 군사력도 키웠습니다. 자체 무기 개발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동맹에 기여했습니다. 파병도 하고 방위비도 냈죠. 이 모든 걸 조용히 해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보았던 한국 대표단의 침묵. 그건 무기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오후 4시 동료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이클, 한국 뉴스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들 진짜 버틸 수 있을까? 트럼프는 절대 안 물러설 텐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준비돼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했을 뿐이었죠.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논리로 말했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쪽은 한국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뜨거웠죠. 언론은 매일 한국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논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롱이었습니다. 한국, 미국 압박에 버티기. 그런데 이제는 달랐죠. 한국의 논리, 설득력 있나?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국제 언론의 반응이 궁금했죠. 영국 B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침묵의 외교로 미국 압박 무력화. 독일 슈피겔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원칙 외교 새로운 모델 될까? 저는 놀랐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약한 나라가 아니라 원칙 있는 나라로 말이죠. 그날 오후 국방부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죠. 한국 설득 방안. 저는 회의실 뒤쪽에 앉았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죠. 한국은 여전히 거부 입장입니다. 우리는 추가 압박을 검토 중입니다. 그때 한장성이 말했습니다. 다른 동맹국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브리핑 담당자가 화면을 넘겼죠.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의 주요 동맹국 목록이 떴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려? 어떤 우려인가요? 담당자가 설명했죠. 일본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문의했습니다. 한국처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내부 검토에 들어갔죠. 미국의 방위비 요구가 적정한가? 이건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거부가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동맹 구조의 문제였죠. 미국이 한국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지금 한국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제목은 한국의 대응 전략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은 감정이 아닌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은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죠. 첫째, 데이터 제시. 자신들의 기여를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둘째, 국제 여론 활용. 외신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알렸죠. 셋째, 침묵.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전략이었죠.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압박을 예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뒀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거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2년간 저는 동맹을 숫자로 봤습니다. 경제적 가치, 전략적 이익.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동맹을 신뢰로 봤죠. 약속으로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 유지돼야 한다. 이건 명백히 한국을 지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동료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거 심각한데? 유럽까지 한국 편을 드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한국은 옳았습니다. 그들은 원칙을 지켰고 세계가 그 원칙에 공감했던 겁니다. 이건 약자의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강자의 침묵이었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진실은 스스로 증명되는 법이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부에 제출할 문서였죠. 제목은 한국 대응의 국제적 파급 효과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거부는 단순한 반발이 아닙니다. 동맹 관계의 재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죠. 그런데 제 마음속엔 폭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백악관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한국이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겠다. 이 발언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이었죠.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죠. 대통령께서 결단을 원하십니다.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스톤 박사,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저는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제가 준비한 보고서는 두 가지 버전이었습니다. 하나는 상부가 원하는 내용, 한국은 무임승차 중이다. 다른 하나는 진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22년 커리어가 걸린 순간이었죠. 제가 어떤 보고서를 내느냐에 따라 제 미래가 결정됩니다. 상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톤, 내 선택이 중요하네. 저는 책상 위에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한국은 무임승차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표정이 굳었죠. 뭐라고 했나?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은 연간 약 27억 달러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지 제공, 토지 임대료 면제, 공공서비스 지원까지 합치면 말입니다. 이건 공식 발표보다 3배 많은 금액입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숫자, 그래프, 통계. 모든 게 명확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스톤, 자네 지금 누구 편인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의 편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죠.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상관이 찾아왔죠. 마이클, 자네 방금 뭘 한 건지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압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커리어 끝이야. 알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상관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죠.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시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소파에 앉았죠. 나 아마 해고될 거야.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문제, 보고서,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 아내는 조용히 들었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이 진실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실이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잘한 거야. 저는 아내를 바라봤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2년을 쌓았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명예를 지켰어. 그게 더 중요해. 다음 날 저는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봉투가 붙어 있었죠. 저는 그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안 등급 해제. 즉시 효력 발생. 저는 그 종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22년 커리어가 한 장의 종이로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책, 파일, 사진. 모든 게 무거웠죠. 동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죠. 그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두려웠던 겁니다. 저처럼 되는 게 말이죠. 오후 3시 저는 마지막 짐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길었죠. 걸어가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는가? 아니, 전혀요.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제 차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었죠.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스톤 박사님께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그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입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죠. 저는 차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국제안보포럼 초청.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잃은 건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얻은 건 명예였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죠. 내일은 서울행 비행기 표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느낌이 묘했죠. 제가 분석만 하던 나라, 보고서로만 보던 나라에 직접 온 겁니다. 공항은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죠. 저는 짐을 찾아 나왔습니다. 출구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외교부 직원이었죠. 스톤 박사님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차로 안내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고층 빌딩,
넓은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나라는 살아 있었습니다. 역동적이었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죠. 창문을 열자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70년 전엔 폐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국제컨벤션센터였죠. 수백 명의 외교관, 학자, 언론인이 모였습니다. 저는 객석 뒤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개회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연단에 올랐죠.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 한 문장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죠.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장관의 연설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누구를 부르는 걸까요? 사회자가 말했죠. 전직 미국 국방부 분석관 마이클 스톤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연단까지의 거리가 끝없이 느껴졌죠. 연단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마이크가 눈앞에 있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22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일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진실의 편에 섭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힘은 군대에서 오지 않습니다. 신뢰에서 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논리로 말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국이 가르쳐 준 겁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자리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누군가는 등을 두드렸죠.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죠. 한강 다리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CNN이 제 발언을 보도하고 있었죠. 전직 미국 분석관, 한국 외교 찬양.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죠. 이 도시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이 나라의 품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죠. 진실을 말한다는 것, 그건 이렇게 자유로운 것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머물며 이 나라를 관찰했죠.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보며 이 나라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워싱턴이었죠. 국방부 감찰실이었습니다. 보고서 유출건으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귀국하여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보고서 유출? 저는 아무것도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의실에서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변호사 친구였죠. 마이클, 큰일이야. 그들이 너를 표적으로 삼았어.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혐의인데? 그가 말했습니다. 기밀 유출, 직무유기, 국익훼손. 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국익훼손? 진실을 말한 게 국익훼손인가?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클, 지금 농담할 상황이 아니야. 최악의 경우 기소될 수도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여기 남아야 하나? 그날 오후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잠시 뵙고 싶습니다. 저는 외교부 청사로 향했죠. 회의실에서 차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처한 상황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곤란한 상황입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요? 차관이 서류를 꺼냈죠. 우리 대학에서 객원 교수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제안보와 외교윤리를 강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은 진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으셨죠. 우리는 그런 분을 존경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차관이 말했습니다. 그건 박사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언제나 자리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고민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도망치는 건 제 신념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아내가 물었죠. 뭘 결정했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에 남을 거야. 적어도 당분간은.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알았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 나도 곧 갈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이해해줬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캠퍼스는 활기찼죠. 학생들이 오가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르칠 겁니다. 학과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스톤 교수님. 그 호칭이 낯설었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을 만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학과장이 캠퍼스를 안내했죠. 도서관, 연구실, 강당.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했죠. 저는 그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제게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이메일, 전화, 공식 문서.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었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난다고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압박 속에서도 진실은 스스로 길을 찾는다고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22년 커리어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토론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아내도 서울로 왔습니다. 우리는 한남동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아침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리는 한국의 접근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건 명백히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다음 주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성명을 발표했죠. 방위비 분담은 합리적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원칙을 지켰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원칙이 다른 나라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유럽연합이 움직였습니다. 브뤼셀에서 긴급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죠.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나토 방위비 분담의 재정의.
이건 직접적으로 트럼프의 압박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반응이 쏟아졌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주제는 동맹국과의 관계 재정립이었죠. 저는 생중계를 봤습니다. 국무장관이었죠. 상원 외교위원장이 증인을 호출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3,500억 달러 요구,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장관이 망설였습니다. 그건 협상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들어올렸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연간 27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죠. 그렇다면 3,500억 달러 요구는 과도한 것 아닙니까?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상원 의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한국은 베트남전, 이라크전에 파병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장관은 답변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으니까요. 한국은 충분히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한 겁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일방적 압박 금지.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상원이 자국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건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대학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찾아왔죠. 교수님, 뉴스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봤어.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국 덕분이지. 학생이 미소 지었죠. 하지만 교수님이 처음으로 진실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야. 다음 주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사실상 후퇴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이 이긴 겁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죠. 단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 원칙을 인정한 겁니다. 며칠 후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건설적 대화를 환영합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특별하다고 말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났죠. 경제를 일으켰고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날 제게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워싱턴 감찰실에서 온 거였죠. 조사 종결. 혐의 없음.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안도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기는 법입니다. 저녁에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기 남을 거야. 이곳이 내 집이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저는 미소 지었죠. 그렇습니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선택했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세계를 울렸다고 말입니다. 조용한 나라의 품격이 강대국의 오만을 이긴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은 이제 제 고향이 됐죠. 매일 아침 한강을 따라 조깅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제 강의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진실과 외교윤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새로운 외교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원칙 기반 동맹 관계.
이건 명백히 한국의 모델을 따른 것이었죠. 독일 외교 아카데미는 한국의 사례를 필수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본도 변했습니다. 도쿄 대학에서 K 디플로머시라는 강좌가 개설됐죠. 한국식 외교를 연구하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학문이 된 겁니다. 국제학회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동맹의 재정이었죠. 저는 런던으로 날아갔습니다. 강연장은 10,000원이었습니다. 각국의 외교관, 학자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교훈을 줬습니다. 힘은 크기가 아니라 품격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죠.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논리로 말했죠. 그리고 세계가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외교관이 손을 들었죠. 교수님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진실을 선택한 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아내가 마중 나왔죠. 어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완벽했어. 모두가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해.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국무부였죠. 스톤 박사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1년 전 저를 조사하던 곳에서 이제 자문을 구한다니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 자리는 여기 서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방위비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들이 옳았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 4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4단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승리한 순간이었죠. 대학에서 특강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외교의 미래였죠. 저는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는 특별합니다. 70년 전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가 배우려 합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품격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왜 한국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한국이 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지킨 사람을 받아줬으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죠. 외교부에서 온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초청장이었습니다. 한국 외교 70주년 기념식. 저는 그 초청장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역사의 작은 부분이 된 겁니다. 진실을 선택한 한 사람으로 말이죠. 기념식 날 저는 정장을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외교관과 정부 인사들이 모여 있었죠. 외교부 장관이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우리를 인정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한강변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여정을 말입니다. 22년 커리어를 버렸습니다. 조국을 떠났죠. 하지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얻은 겁니다. 명예를, 자유를, 그리고 새로운 고향을 얻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석양을 바라봤죠. 행복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로.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델을 따르는 나라들이 늘어났죠. 외교 교과서가 다시 쓰였습니다. K 디플로머시는 이제 표준이 됐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한 사람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짜 영웅은 한국이었습니다. 조용히 원칙을 지킨 이 나라가 말입니다. 밤이 왔습니다. 한강에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난다고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압박 속에서도 진실은 결국 이긴다고요.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미소 지었죠. 이곳이 제 고향입니다. 진실이 있는 곳, 품격이 있는 곳. 대한민국 말입니다.